여러분 3.1절 정말 경건하게 보내고 계십니까? 김용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그제도 어제도 늘 걷던 길인데 게다가 날은 더 춥기까지 한데 기분이 새롭습니다. 오늘이 3월의 첫날이고 봄의 첫날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아마도 이 날을 골라서 새로운 희망을 담아 만세를 외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심 걱정에 무거운 옷 대신에 봄옷으로 사뿐히 갈아입고 남쪽에서 부지런히 달려오고 있는 봄꽃을 기다리는 3월입니다. 3월의 첫날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활기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기자들 앞에서 상대방을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내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어쩐 일인지 오늘은 서로 다정하게 미소 지면서 나란히 앉았다고 하는데 대체 어찌된 일일까요?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와 호응으로 공연을 관람해 주시면 3.1절 노래 오늘 3.1절이니만큼 힘차게 함께 불러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만세 3차는 독립운동가 후손과 국민의 세대 다짐을 듣고 우리의 농사를 막으십니다. 네, 여러분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 보니까 오늘 있었던 3.1절 기념식 105도를 맞는 105도를 맞는 3.1절 기념식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재명 대표가 나란히 참석했던 모습 같은데 그런데 제목을 봤더니 조금 전에 안진영 기자님 TV 토론 하냐 마냐 지금 그런 게 나오는데 이게 대관절 무슨 얘기예요? 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이 방송사에서 주관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1대1 토론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먼저 밝혔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에 따르면은 여러 방송사로부터 한 위원장과 이 대표의 1대1 토론 요청이 있었는데 한 위원장은 이에 대해 1대1 생방송 토론에 응하겠다는 답변을 각사에 전달했다고 밝혔고요. 네, 하지만 민주당의 입장은 좀 달랐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아직 입장은 없다, 관련 논의도 없다면서 우리가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은 없고 국민의힘은 비대위 체제여서 총선이 끝나면 없어질 것 아니냐는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분위기로 봐서는 두 사람이 TV 앞에서 1대1 토론을 하는 건 그렇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만약, 물론 세상에 100%는 없으니까요. 만약 정말로 이루어진다면 혹시 어떠한 문제로 이렇게 날석에 대립을 할까요? 이런 얘기들이 아닐까요?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으로도 죽여보고 펜으로도 죽여보고 그래도 안 되니 칼로 죽이려고 하지만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 정도면 망상 아닌가요? 제가 이상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요. 칼로 죽여본다? 누가 죽여본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우리 국민의힘이? 아니면 국민들이? 사실 지금 청산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검사 독재입니다. 남의 눈에 티보다는 자기 눈에 들보를 먼저 보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언제나 하고 있습니다. 만약 검사 독재가 있다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감옥에 있을 겁니다. 검찰이 없어지면 다음번에 공약은 경찰을 없애는 겁니까? 당은 국민의힘과 다르게 이미 1년 전에 정해진 시스템 그리고 특별당규, 당헌에 따라서 공천은 공정하게 진행됩니다. 아마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 이재명 대표의 공천 컷오프를 보면 자기의 당권 잠재적 경쟁자를 숙청하듯이 쳐내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냥 이재명 대표 이름 넣어서 제명당 이렇게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요. 진짜 사안마다 정말 날석에 대립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한번 따져보면요. 백성문 변호사님 정말
0.1%라도 두 사람이 1대1 TV 토론할 가능성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안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아까 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 제안했는데 안 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한동훈 위원장이 1대1 토론합시다가 아니고 네. 방송사에서 요청을 한 거예요. 아하.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나는 하겠다라고 한 거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어찌 보면 중간에 있는 제3자가 국민들이 다 볼 수 있게 양 당에서 지금 양당의 수장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 또 민주당에서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굉장히 부정적이잖아요.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어쨌건 최근의 뉴스들을 보면 대부분 민주당의 공천 내용에 관련된 뉴스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내부적인 문제보다는 민주당 내부에 관련된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또 이재명 대표의 계속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사법 리스크 그리고 지금 그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또 관련자들의 판결도 하나둘씩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만약에 TV 토론을 한다면 이재명 대표 측 굉장히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 TV 토론하는 게 지금 민주당과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거절하겠습니까? 이거는 영수회담 제안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혹시요, 뭔가 이 부정적인 기류 배경에 전혜연 평론가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까요? 뭐냐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말 그대로 임시로 비상시에 원포인트로 지금 당을 운영하는 사람이지,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엄연히 전당대회를 통해서 전권을 보던 당대표인데 어디서 체급도 안 맞는데 나하고 1대1 토론하자는 거야?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렇다기보다는요, 야당 입장에서는 사실 국정의 최고 운영자인 대통령과 그와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야당 대표의 협치, 실제로 그것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TV 토론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에게 보기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금방 화면에서 보면 네. 한동훈 위원장이 민생을 놓고 한번 토론해보자, 경제를 살리기 위해 토론해보자, 외교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머리를 맞대어보자 이런 내용이었나요? 처음부터 끝까지 야당에 비아냥대고 야당의 공천에 대해서 자꾸 말하는 상황이 부각이 되잖아요. 그럼 저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만나면 결국은 저런 식의 공방이 오갈 상황이 되는데 저것이 과연 총선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고 멋진 비전, 경쟁을 보여줄 수 있는 과정이 될 수 있으냐. 저는 오히려 정치권에 대한 혐오만 일으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꾸 제명당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러면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당입니까? 이런 식으로 말이 막 나온다는 거죠.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목련꽃이 피면 김포가 서울이 된다 이런 말을 자꾸 하던데 일단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공부도 좀 더 하신 다음에 민생 문제를 갖고 토론하자. 지역균형 발전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자. 저출생 문제에 관해서 토론하자. 이런다면 민주당에서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 세상에 100%뭐 그런 건 없습니다만 혹시 뭐 된다면 정말 그거 TV 토론이 시청률 대박 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만 어쨌든 좀 조국 전 장관이 신당을 만들 때 그 이름을 조국 신당, 조국 신당명체에 조국을 넣겠다고 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그 목소리 한번 다시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관위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관위가 이제 과거 안철수 신당을 부도했던 것처럼 정치인 조국이 아니라 우리나라 조국 이렇게 이해되는 당명을 제출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조국이라는 뜻이라 하더라도 그걸 꼭 넣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미 국민들이 조국 신당이라고 부르고 있어가지고 전혀 다른 이름을 하게 되면 국민들께서 연결을 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그래서 사실 선관위 유권 해석을 참조해서 조국 전 장관 측에서는 여러 가지 당명을 막 모색하는 과정에서 조국 민주당 이것도 후보에 있는데 이거 줄이면 이담하나 이거 조국 민주당 줄이면 뭐가 돼요? 조민당이 돼버리죠. 조민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그러니까요. 조국당도 안 되니까 조민당도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일단 당명을 SNS 소셜 미디어로 이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 공모를 한 중에도 한 77.8% 이상, 그러니까 77.8%가
조국이란 이름이 들어간 이제 당명이 선정이 많이 됐다고 해요. 그래요. 그 뜻은 뭐 그냥 이름으로 될 수도 있고 그냥 일반 명사로 될 수도 있었겠죠. 네. 그래서 일반 명사인 조국을 이용해서 조국혁신당이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이라고 결정을 했는데 이게 지금 약칭이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조혁당이 될 것이냐, 혁신당이 될 것이냐, 아니면 혹시 혁을 빼고 조국신당이 될 것이냐, 약칭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은데요. 네. 지금 당에 대해서 당 로고가 또 논란이 좀 되고 왜요,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당 상징 색상이 나와 있잖아요. 네. 트루블루, 코발트블루, 딥블루. 그래서 광주의 하늘, 백두산 천지, 독도의 동해를 상징하는 세 가지 푸른 계열의 색깔을 저 이용해서 블루에 저런 종류가 있는 건 처음 알았네. 트루블루, 그렇습니다. 코발트블루, 딥블루가 있어요. 네네. 파랑도 다 같은 파랑이 아닌 거죠. 네. 세 가지 색으로 나눠서 저렇게 로고를 만들었는데요. 저 로고가 네. 자칫 민주당의 이번 새로운 로고와 좀 비슷한 거 아니냐라는 뭐나?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 지난달에 8년 만에 민주당 로고가 바뀌면서 발표를 했는데 네. 저렇게 더불어 민주당이라고 쓰고요. 파랑색, 초록색, 보라. 그래서 여기는 뜻이 민주, 미래, 희망입니다. 각 색깔의 뜻이요. 이렇게 했는데 톤도 약간 비슷하고 또 형태도 좀 비슷한 거 아니냐. 일부러 좀 혼란을 유도한 거 아니냐. 자매정당 같은 효과를 좀 노린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얘기가요.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미적 감각이 평소에 뛰어나신 장민호 사님께 여쭤볼게요. 저 로고가 얼핏 봐도 양쪽의 로고가 좀 비슷합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봤을 땐 좀 엇비슷해 보이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요. 어차피 약간 여기서 엇비슷하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당원 게시판 등등을 보면요. 네. 이거 색깔이 민주당과 굉장히 헷갈린다. 이거는 민주당을 완전히 표방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당 로고를 사실상 베낀 것으로 보인다. 약간 그렇게 보이기도 하네요, 네, 진짜. 민주당에 업혀가겠다는 의도가 보인다. 막 이런 좀 비난 쪽의 목소리들도 많고요. 네. 하지만 조국 혁신당의 창준이 관계자는 그렇지 않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일단 중앙 선관위와 협의를 거쳐 이 로고와 당 색깔을 지정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당 내부에서도 충분한 회의를 거쳐서 로고를 결정했다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민주당의 적대적으로 나설 의도는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렇게 조국 혁신당 측에서는 아유 그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생각하세요라고 하지만은 약간 민주당하고 아예 때려 완전 뗄 수 없는 관계는 또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아이고 제가 또 말도 헷갈리네. 그러니까요. 계속 더듬으시네요. 네. 근데 조국 전 장관이 조국 신당을 만들어서 지금 아까 조국 혁신당 그랬죠. 이제 이름을 조국 혁신당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민주당이랑 경쟁하겠다 그랬나요? 민주당이랑 경쟁하겠다는 얘기를 한 적 없고 민주당이랑 오히려 같이 가야겠다. 그러니까 합당은 아니지만 결국 하나의 목표, 하나의 상대방은 뭐 소위 말하는 뭐 검찰 독재, 뭐 윤석열 정권의 독재 맨날 이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일단은 민주당하고 궤를 같이 한다는 느낌으로 저는 일단 삼색을 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이거를 아예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색깔만 좀 다르지 거의 로고 스타일이나 다 비슷하잖아요. 이게 나쁜 뜻이 아니라 따라했다는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대중들이 바라봤을 때 약간 이 두 로고상 양당의 동질감이 있구나를 느끼게 해주는 건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것 같고 뭐 이건 제가 머릿속에 들어가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그런 것까지 반영을 해서 다소 유사하게 민주당과 로고를 만든 것이 아닌가 맞춘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뉴스파이터는 유튜브로도 생중 게재하고 있는데 아마 유튜브에서 네티즌분들 똑같네 아니야 달라 똑같네 아니야 달라 아마 옥신각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공천자들이 속속 발표되면서 그 반대로 공천 배제 즉 컷오프되는 대상도 속속 발표되고 있는데 이번에 또 한 명의 컷오프 대상자가 나왔다면서요. 안진용 기자님. 네, 바로 안민석 의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안민석 의원의 이 컷오프를 두고서는 이 인물이 굉장히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누구냐면 바로 국정농사 사태로 인해서 복역 중인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입니다. 네, 정유라 씨 같은 경우는 지난달 SNS에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을 먼저 소개해드리면은 안민석 의원이 6선에 도전하는 오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완주 목표는 없고 안 의원을 쫓아다니며 무조건 그를 낙선시키고 싶다. 오로지 오산 안민석의 낙선만 노린다면서 기탁금이 모이면 인증하고 진심으로 출마할 것이다. 완주 안에도 괜찮은 분만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안 의원의 컷오프 소식이 들렸죠. 그러자 또다시 글을 올렸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날은 놈개 스타일로 물귀신하려고 했는데 즉 본인이 낙선 운동을 하겠다는 얘기를 재차 반복했죠. 그리고 내가 데리고 가기도 전에 낭떠러지로 유라 어리둥절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야, 보통 이제 당에서 어떤 상대당의 특정 후보를 이 염두에서 누구를 이게 공천하고 배치할 때 자객 공천하는데 이건 정유라 씨는 자객 자천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어쨌든 지금 안민석 의원이 공천 배제 컷오프가 되면서 이게 이거 뭐야 김 빠졌어 유라 어리둥절 했다는 건데 왜 이토록 정유라 씨는 안민석 의원에 대해서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간의 발언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민석 때문에 망친 제 인생에 대해서 이제 좀 차분하게 생각을 해봤는데, 자, 첫째, 안민석이 저한테 무슨 숨겨놓은 돈이 300조가 있다 그랬죠. 저는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세무조사를 정말 영어까지 다 털렸거든요. 두 번째, 안민석이 저희 집에 더러운 돈이 많다고 해서 저희 집에 강도가 들었죠. 제가 지금 너무 기분이 좋아서 영상을 켰는데 안민석이 드디어 컷오프 됐습니다. 제가 진짜 간만에 두 발을 쭉 뻗고 자게 생겼는데 어쨌든 저는 손 안 대고 코푼 그런 느낌이라 기분이 좋네요. 네. 자, 지금 이렇게 이 안민석 의원 관련해서 그때마다 이렇게 영상에 올리긴 했어. 그런데 앞서 얘기 중에 전혜연 평론가님 300조 발언이 나와서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은닉한 재산 300조가 있다라는 식으로 안민석 의원이 발언했고 최서원 씨, 최서원 씨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딸인 정유라 씨 본인도 굉장히 피해를 입었다라는 취지의 지금 계속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안민석 의원이 지난달 19일 한 기자회견을 보면 이른바 최서원 은닉재산 300조는 명백한 가짜 뉴스며 또 본인이 즉 안민석 의원이 이런 은닉재산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즉 왜 이런 말이 퍼졌을까? 일부 보수 유튜버들이 뿌린 가짜 뉴스다 이렇게 강력히 주장하면서 총선 앞두고 본인 즉 안민석 의원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고 의심을 했고요. 또 이런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굉장히 허위사실 유포죄로 단호히 대처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왜 300조 얘기가 나왔을까요? 본인이 300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들었거나 왜 그럴까요? 300조라는 그러니까 숫자가 안민석 의원이 방송에서 뭐라고 정확하게 표현했냐면 과거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통치 자금이 8조 6천억인데 이걸 최근 저 시세로 환산하면 300조쯤 된다. 근데 여기에 소위 최서원 재산에 뿌리가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론 안민석 의원 말대로 나는 그 최서원 재산이 300조라고 얘기는 안 했어는 맞는데 사람들은 여기서 뿌리면 재산이 300조구나라고 받아들이잖아요. 이렇게 등가로 보는 거야. 그러면서 이 지금 최소한 은닉재산 300조가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이 무작정 이걸 가짜 뉴스다, 허위사실 유포로 그 단호히 대처하겠다라고 하실 문제는 아니다. 본인에게도 일정한 책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쎄 모르겠어요. 일단 법적인 조치를 할지 모르겠지만 하게 되면 또 정유라 씨가 또 맛보게 되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보겠습니다. 아비규환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진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담 아나운서. 네, 어제 오후에요. 정말 아비규환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서울 은평구의 연신내역 인근 도로에서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한 건데요. 한 대의 차량이 질주를 해서 여러 대의 차량과 부딪히고 또 지나가던 보행자를 치기도 했습니다. 정말 참혹한 사고로 현장이 굉장히 아수라장이 됐는데요.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한 전통시장 앞 도로입니다. SUV 차량 한 대가 쏜살같이 달려오더니 길 건너던 노인을 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차량은 빠른 속도로 그대로 사라져버리고 말았는데요. 놀란 시민들이 즉시 쓰러진 노인에게 다가가 보지만 미동이 없어 보입니다.
사라진 차량은요, 도로 가운데 세워져 있는 안전봉들도 모두 쓸고 지나가 버렸는데요. 굉장히 지금 빠른 파편 다 튀어요. 속도였습니다. 지금 보세요. 네. 네, 지금 사고 이후에요. 도로 바닥에 유리 조각들이 있어서 시민들이 직접 빗자루를 들고 사고 차량의 잔해물들을 치우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사고 현장 주변에 널브러져 있는 저 유리 조각 등 파편을 봐도 당시의 사고가 얼마나 충격이 컸는지를 짐작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안진영 기자님. 네, 저곳이 왕복 6차선 도로였는데요. 보행자를 친 후에도 여러 차량들과 부딪혔기 때문에 저렇게 잔해물이 많이 발견됐던 겁니다. 세상에. 이 SUV 차량 운전자는 70대 남성이었는데 시장 인근을 주행하던 중 보행자와 1차 충돌을 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갔고요. 200m가량을 질주하면서 중앙분리대를 파손했고 여전히 질주를 이어가면서 신호 대기 중이거나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들과 부딪혔는데 무려 9중 추돌 사고가 발생이 됐습니다. 세상에. 이 사고로 인근 도로는 1시간 정도 통제가 됐고요. 5시, 즉 퇴근 시간 겹쳤기 때문에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너무 참혹합니다. 당시 사고 현장 목격하신 분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진짜 영화에서 나오는 음향처럼 막 쾅쾅쾅쾅쾅 하면서 갑자기 차량 한 대가 막 지나가더라고요. 진짜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뛰어갔었는데 차 본닛에서 연기가 막 올라오길래 화재 날까 봐 제가 시동을 딱 껐는데 꺼지더라고요. 내가 갔을 때는 거의 숨을 안 쉬었고 그 차는 이미 날아가서 저 밑으로 간 상태고. 목격자분 얘기와 지금 화면에 보니까 차량에 찌그러진 상태, 훼손된 상태를 봐도 당시에 얼마나 큰 사고인지를 짐작해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장유미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퇴근 시간대인데다가요. 시장 앞이다 보니까 그 주위를 지나갔던 행인들도 상당히 많은 상태였는데요. 저 보세요. 맞습니다. 이 사고로 보행자를 포함해 14명의 사상자가 무려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구조대원들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에 한 명은 심정지, 그리고 한 명은 뇌진탕으로 인한 중상 상태였었는데요. 운전자와 동승자인 아내는 인근 병원에서 지금 치료 중인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유. 그리고 부상자 5명은 인근 병원 3곳으로 이송됐고 일부는 현장에서 의료 처치를 받았는데요. 심정지 상태였던 아까 보신 그 70대 보행자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도 사망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이 질주로, 공포의 질주로 한 분이 목숨을 잃었어요. 지금 사망사고까지 났단 말이에요. 전혜연 평론가님.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지금 이 사망하신 분의 지금 안타까운 사연도 전해지고 있다면서요. 예, 세상을 떠난 70대 남성, 평소에 굉장히 시장에서도 성실한 분으로 알려졌다고 하는데요. 왜 시장에서 이렇게 폐 박스가 나오잖아요. 그런 거를 수집하는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이런 일을 하니까 아유 차 조심하라고 늘 당부를 하긴 했었는데 결국 이렇게 불행한 일을 당한 건데요. 경찰이 이 사고 소식을 듣고 가족들의 심정이 어땠을지 참 가늠하기도 힘듭니다. 이 남성이 그날은 아마도 좀 기분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가에서 박스가 많이 나왔다라고 하니까 오늘은 수집할 게 많겠네 하고 혼자 나갔다가 이렇게 변을 당한 건데요. 더군다나 본인이 완전히 피해자로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가족들의 슬픔이 더 클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세상에. 하루아침에 이게 무슨 저 사망하신 분의 가족분들한테는 무슨 날벼락입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 사고가 어쩌다가 이렇게 일어나게 된 겁니까? 백성문 변호사님. 일단 뭐 제일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건 이 운전자의 진술이겠죠. 네. 근데 이 70대 후반의 운전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고 당시 충격 때문에 사고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사실 사고 당시 상황이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이게 소위 말해서 급발진 때문에 일어난 사고인지 아니면 뭔가 본인의 운전 부주의로 해서 발생한 사고인지 명확하게 확인하기 좀 어렵죠. 근데 지금 아까 저희가 본 영상 보행자를 치기 전에 그 전에 1차 사고가 일어나고 그 다음부터 갑자기 저렇게 급가속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저 유심히 보시면 사실 저 차량 뒤에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일단. 그래서 사고가 나고 1차 사고가 난 다음에 당황해서 브레이크와 엑셀을 잘못 착각해서 밟았을 가능성이 일단은 제가 보기엔 개인적으로 조금 더 높아 보이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보행자를 치고 그 연쇄 추돌 사고가 나지 않았을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일단은 일종의 가능성이고요. 그리고 급발진 여부 등 여러 가지 사고 경위를 전체적으로 좀 조사를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시에 경찰이 저 운전자, 사고를 낸 운전자의 음주 상태, 음주 여부도 측정했는데 음주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책이 어찌된 일일까? 앞서 백성문 변호사 말씀처럼 이 부분까지 따져보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게 앞서 목격자분 얘기가 백성문 변호사 이랬단 말이에요. 얼른 뛰어가신 거예요. 그 사고 현장으로. 그랬더니 그 사고를 낸 차량 그 엔진룸 부분에서 연기가 올라오길래 시동을 껐더니 꺼졌다. 제가 상식이 알고 있는 게 맞다면 급발진이라는 게 자동차 기계 조작이 안 되는 상태가 급발진 아닌가 싶은데 이거 어떻게 되는 상황일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제가 아까 판단했던 급발진이 아닐 가능성에 무게를 둘 수 있는 그런 정황이긴 합니다. 근데 뭐 이게 사실 급발진 상황에서 사고가 나고 차가 이제 어느 정도 정차돼 있는 상황에서 또 시동이 꺼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만 가지고 저희가 단언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이 사고 전 과정을 좀 지켜봤을 때는 일단은 급발진보다는 운전자의 과실 가능성에 좀 더 무게가 실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망 사고까지 난 이 질주 추돌 사고입니다. 이건 반드시 경찰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 주셔야지 사망하신 분과 그리고 정말 중경상을 입으신 분들 그 억울함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 세상에 오늘 아침 바다 한가운데서 정말 긴박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담 아나운서. 네, 오늘 오전 7시 24분쯤이었습니다. 제주 해상 마라도 인근에서요. 어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세상에. 당시 상황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네, 바다 한가운데 뒤집어져 있는 어선. 당초 이 배에는요. 10명의 선원이 타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사고 발생 약 1시간 뒤에요. 현장에 도착해서 선체에 접근한 해경은 선체를 두드리면서 정말 필사의 구조에 나섰습니다. 저 위에 계신 분이 해경인가 봐요. 맞습니다. 밀려드는 파도를 온몸으로 맞으면서 어머나. 한시라도 빨리 선원을 구조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입니다. 세상에 지금 저 뒤집힌 배 위에 올라가서 선체를 두드리는 해경분의 지금 안전 상태도 위태로워 보이는 상황인데 장윤비 변호사님, 선원분들은 전원 구조가 됐을까요? 걱정됩니다. 그러니까요. 선원 10명은 한국인 5명 그리고 베트남인 5명으로 구성이 돼 있었는데요. 이 중 8명은 인근 어선에 의해서 구조가 다행히 됐습니다. 하지만 선장을 포함한 한국인 2명 실종된 상태고요. 어머나. 구조된 8명 중 한국인 1명은 심정지 상태로 구조가 돼서 헬기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오전 10시 7분쯤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나머지 선원 7명은 저체온증을 호소하며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는 중이고요. 생명에는 이상이 없는 상태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 보셔도 당시에 지금 파고가 굉장히 높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지금 실종된 2분, 지금 안타깝게 사망자도 나왔고요. 실종된 2분 지금 안진용 기자님 날이 지금 어둑어둑 좀 있으면 어둑어둑 해주지 않아요. 지금 빨리 찾아야 될 텐데요. 네, 현재 실종된 2명 중에 선장의 아들인 1명은 구조가 된 상황입니다. 네. 선장의 아들에 따르면 배가 전복되려고 하니까 아버지, 즉 선장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배가 기울고 있다 무전을 해서 구조가 됐다는 거죠. 이어서 아버지한테 가려고 했는데 이미 파도가 물이 배 안으로 들어와서 가지 못했다. 아버지는 아마 배 안에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간절히 생환을 기도했는데 선장은 위급한 상황 속에서 끝까지 선원들을 챙기다 실종이 된 것입니다. 해경은 현재 경비함정 3척과 헬기 2대, 민간어선 8척, 관공선 1척을 동원해서 해역 주변 3.6km 이내를 집중 수색하면서 실종자들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정정을 해보면요. 여전히 실종자는 2명의 상태가 맞는데 그 실종자 2명 중에 1명은 선장, 저 배의 선장인데 구조되신 분 가운데는 그 실종되신 분 선장의 아드님도 포함이 되셨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선장님을 포함해서 나머지 1분, 즉 2분은 여전히 실종 상태고 지금 해경이 인근 해역을 샅샅이 수색의 박차를 지금 가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날이 지금 보세요. 지금 5시가 다 되는 시간이다 보니까 조금 있으면 날이 어둑어둑해지기 때문에 더 지금 마음이 조급해질 것 같습니다.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앞서 영상 봐도 한눈에 봐도 바람도 많이 불고 파도도 정말 너울이 많이 치고 있었어요, 진짜. 사실 지금 어두워지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그 저곳의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에 아까 영상 처음 봤을 때
엄청나게 파도가 심하게 치고 해경 한 분이 이 선내 이거 두드려봐야 아니까 그거에 매달리는 것도 굉장히 힘겨워 보이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맞아요. 지금 초속 16에서 18m 강풍에 파도도 지금 4, 5m 정도 높게 치고 있는데 지금 세상에. 보시면 이제 저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아까 그 지금 실종된 선장의 아들의 얘기로는 아마도 아버지가 저 배 안에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했지만 선내 진입 자체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세상에. 일단 수색 작업을 위해 투입된 해경 소속의 항공구조사 박수홍 경장 같은 경우 선내 생존자 확인을 위한 작업 중에 너무 높은 파도에 휩쓸려서 지금 중상을 입고 헬기로 후송이 돼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구조에 나선 해경분들도 앞서 말씀드렸죠. 해경분들 지금 안전 문제도 위태롭게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의치가 않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지금 저 실종되신 분들의 가족분들 애타는 마음을 위해서도 아마 지금 계속해서 수색에 박차를 가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정말로. 그런데 전현 평론가님 어쩌다가 저렇게 큰 배가 뒤집히는 사고를 당한 걸까요? 예, 정확한 원인은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규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추정해 보건대 이날 워낙 파도가 강했기 때문에 일부분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배가 지난달 28일 모슬포항에서 출발해서 갈치잡이를 위해서 어망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업을 하던 도중 전복이 된 건데요. 세상에. 구조된 기관장에 따르면 배가 옆부분을 파도에 굉장히 강하게 맞으면서 한번 돌아갔다고 합니다. 파도를 한번 더 맞으니까 옆으로 전복이 돼서 이 선장이 배를 돌렸지만 굉장히 역부족인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또 구조된 또 한 사람, 실종된 이 선장분의 아들이죠. 이 아들의 말에 따르면은 배가 처음에 1차로 파도에 부딪혀서 45도가량 기울어졌는데 2차로 이 너울성 파도를 맞아서 90도로 완전히 기울었다고 합니다. 다만 정확한 원인을 수사하기 위해서 해경에서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중요한 것이 있죠. 구조된 선원들이 회복하는 것 그리고 수색 작업 이곳에도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뉴스파이터 끝나고라도 실종된 두 분 다 무사히 구조했다는 소식, 반가운 소식 들려오길 정말 고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보겠습니다. 일본 탑7을 만난 한국 탑7? 이거 알 듯 모를 듯한 제목,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담 아나운서. 이 이야기를요. 하필이면 오늘 전해드리려고 하니까 조금 마음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결의를 다지게 되고 우리 한국 탑7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은데 이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조금 더 드는데요. 바로 사상 최초 트로트 한일전입니다.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는 26일부터 시작하니까요. 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현역 가왕 탑7이 일본으로 날아가서 일본의 탑7을 드디어 만났다고 하는데 진짜예요? 과연 분위기가 어땠을지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대박 사건.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맞듣고 우리 세 분 중에 이 사람하고 붙어보고 싶다. 해봐. 하나, 둘, 셋. 짧은 영상이었습니다만 백성문 변호사님, 야 웃고는 있지만 팽팽한 긴장감 장난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화기애애 보이지만 그래도 뭔가 대결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마이진 씨가 마지막에 나랑 붙고 싶은 사람 아니면 뭐 지금 마코토를 딱 지명하면서 지금 누구랑 붙고 싶냐 그랬더니 마이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주먹을 불끈 쥐면서 뭔가 결의를 다지는 물론 굉장히 이제 뭐 표정은 좋아 보이긴 합니다만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탑7이 먼저 결정됐죠. 그래서 한국의 탑7이 일본에 가서 마지막 저 탑7 일본 탑7이 뽑히는 과정을 다 지켜봤었는데 그래도 저들이 노래 부르는 거 현장에 노래 부르는 걸 다 들어봤으니까 대충 각이 나오는구나. 뭐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오늘 3일절이기도 하니까 꼭 좀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야, 뭐니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역대 제일 재밌는 흥미진진한 대결이 축구 한일전, 배구 한일전, 농구 한일전 거기에다가 하나 더 얹어서 3월 26일 날 한일 트로트 대결, 바로 한일전이면 트로트 한일전인데 지금 우리의 탑7
현역가왕 탑7이 누굽니까? 바로 한 분이 안진용 기자님 바로 국민의 손으로 뽑히신 분들이잖아요. 네, 근데 좀 더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네. 일본 탑7도 일본 국민 한 분이 뽑은 분들입니다. 또 아주 김 빠져요 또. 네. 아니 근데 보면은 일본 탑7은 굉장히 젊다는 느낌 안 드세요? 잠깐 나왔는데 이게 단순한 한일전이 아니라 세대 교체를 뜻하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한국의 탑7 만만치 않은 게 굉장히 다양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일단 린 같은 경우 트로트로는 0년 차지만은요. 무려 경력이 24년 차 가수이기 때문에 든든한 맏언니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15살 김다연 약 트로트 요정에서 어역한 현역 가수로서 한 몫을 단단히 하고 있는데 자 마치 오늘 같은 날 이 일본 탑7에게 우리 현역들 이만큼 잘한다라고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일단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네. 다현이 왜 이렇게 똑똑해? 나중에 되게 잘 되면 언니 소고기 한번 사줄 수 있냐? 언니 무슨 말이야? 제가 언니 소고기를 한 번만 사주겠어요. 언니 너무 힘들어. 힘들어. 뒤로 넘어가실 것 같아. 근데 여기 좀 많이 좀 으시시해? 에? 그거 포인트예요, 포인트. 예쁜 의한 포인트. 속절없이 흐르는 게 시간이야. 세월 가도 모르는 게 사랑이야. 안개처럼 가리워진 마음이야. 샛별처럼 빛나는 게 사랑이야. 너 나 좋아해. 나 너 좋아해. 너 나 좋아해. 나 너 좋아해. 매일매일 하고 싶은 이야기야. 두근두근 설레이는 순간이야. 둘이서만 주고받는 사랑이야. 너 좋아해. 나 너 좋아해. 아니 어찌된 게 그냥 두 분이 눈만 마주쳤다면 막 꿀이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혹시 친자매 아니에요? 아유, 근데 꿀이 안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언니 소고기 한번 사줄 수 있어? 하니까 한 번만 사주겠냐고 힘내라는 말 대신 소고기를 사달라라는 유행어가 있었는데 어쨌든 두 사람 저렇게 다정하게 노래 부르는 모습 보니까 정말 친남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연예계, 트로트계 데뷔 연도만 보면 김다현 씨가 어떻게 보면 선배죠. 그런데 저렇게 네. 다정한 모습인데요. 저 노래를 들으니까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추억이 떠오릅니다. 뭘까요? 시청자분들이 자꾸 나이를 짐작하시겠지만 수학여행 갈 때 네. 버스 안에서 많이 들었고 저희 언니 세대, 오빠 세대는 음악다방이 있던 세대거든요. 거기에서 정말 많이 불렀던 너나 좋아해, 나 너 좋아해. 이 듀오 남매가 같이 부른 이 제목이 기가 막히죠. 한글 노래인데도 네. 귀에 쏙쏙 들어오고요. 네. 또 이 그룹의 이름은 현이와 덕입니다. 야. 장현 작곡, 아니 죄송합니다. 장현 작사, 장덕 작곡인데 네. 저 노래도 좋지만 저 노래를 부르는 저 두 분의 모습도 참 사랑스럽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현역가왕분들의 이런 찰떡 조합을 이기려면 이담 아나운서 일본 탑7들 긴장 많이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또 우리나라만 가진 게 있거든요. 바로 어허. 한국인의 정이죠. 야. 현역가왕에서 탑7에서 아쉽게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냥 떠나면 한국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탑7을 또 응원하기 위해서 힘을 불어넣어주는 가수들이 있습니다. 이번에요. 오랜만에 다 같이 뭉친 모습으로 팬들에게 선물 같은 노래를 선사했다고 하는데요.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뭘까요, 네? 이게 팀명부터 예사롭지 않습니다. 어떤 팀입니까? 트롯 흑진주죠. 박혜신 씨께서 직접 장명하신 팀명입니다. 어떤 팀입니까? 중저음 마마. 아니 이렇게 소개하면 안 됩니다. 이게 아닌가요? 중저음 마마 납쇼. 사랑이 야속하다 아니라 해도 속절없이 가슴을 저며온다. 달콤했던 말들은 다 무엇이었나 도무지 알 수가 없네. 아스라이 사라진 기억 그
기억들은 별이 되어 구름처럼 그대 끝도 없이 떠나가는가 아픔은 스쳐간다 또 나를 안는다 가녀린 여인의 눈물 구름처럼 그대 끝도 없이 떠나가는가 아픔은 스쳐간다 또 나를 안는다 가련한 여인의 가련한 여인의 어머 대박 사건 장유민 변호사님 그냥 이대로 이번 한일 트로전에 팀 꾸려서 나가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탈락한 김사나와 김예앙의 무대가 더 안타까워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정말 완벽한 하모니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박해신 별사랑과 함께 한 팀이 되어서 듀엣을 하며 특별한 무대를 선보인 건데요. 네. 들으신 것처럼 팀명은 중저음 마마입니다. 중저음 마마. 예, 왜 그러냐면 이 무대에 선 4명의 공통점은 정말 낮은 보이스로 매력적인 무대를 꾸며준다는 잘 데 지었네요, 이름. 있는데요. 박해신 씨가 직접 지었다고 하고요. 지금 들으신 노래는 주현미의 여인의 눈물인데 완벽한 화음이 어우러진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아하 정말로 멋진 조합이다. 좀 아쉽긴 해요. 이대로 팀 딱 나가도 그냥 일본 트롯 탑7을 코를 납작하게 해줄 것 같았는데요. 그런데 이 조합 말고도 이담 아나운서 혹시 오랜만에 보는 반가운 분들 또 있을까요? 반가운 얼굴은 또 있었습니다. 아마 현역 가왕을 쭉 잘 보신 분들이라면 누군지 아실 텐데요. 자, 먼저 10년차 비주얼 절친 그리고 조강지처. 이걸 듣고 나면은 누군지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자, 비주얼 공격 들어갑니다. 네네. 영상으로 보시죠. 비주얼 절친 팀입니다. 현역 가왕의 공식 조강지처. 어떻게 아세요? 어떻게 아셨죠? 어떻게 하시지? 계절 따라 모든 것이 변해가도 마음만은 변하지 않아요. 사랑했던 우리들의 작은 기억마저도 내겐 모두 꿈처럼 느껴져요. 그대의 눈동자 나의 가슴 속에 젖어올 때 허무한 사랑을 알았어요. 시간이 흘러도 지울 수가 없는 그대 모습 기다림은 너무 외로워요. 이대로 그대 남기고 간 추억 속에서 영원토록 잠이 들고 싶어요. 이대로 그대 남기고 간 추억을 찾아 잃어버린 사랑을 찾아 대박 사건입니다. 조강지처 정말 팀명 잘 지었는데 아니 근데 현역 가왕은 무대는 끝났지만 아쉽게 탑7에 들지 못한 분들도 볼 수 있어 다시 볼 수 있어 팬분들한테 막 진짜 눈호강 귀호강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방금 그 반응 보셨잖아요. 네. 으악! 네, 웬만큼 이명. 사실 저 두 분은요, 현역가왕 무대가 한창일 때 한 곡을 함께 부르는 이 우정의 맞대결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름이 왜 조강지처냐? 일단 조정민, 강혜연까지는 알겠는데 지처는 지금처럼
영원한 우정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대박 실제로 사건이다. 두 분이 10년 넘게 우정을 이어오고 있고요. 그래요. 네, 사실 두 분 다 탑7에서 탈락하기 때문에 더 이상 무대를 보기 힘든 거 아니냐 했는데 네. 현역가왕 갈라쇼에서 다시 이 무대를 만날 수 있었거든요. 지금 다들 꽃을 한 송이씩 들고 있는데 저 꽃이 무대가 만족스러우면 던져달라 그런 의미인데 네. 조강지초의 무대가 끝난 다음에 정말 장미 비가 내렸습니다. 세상에 멋진 무대여서 정말 팬분들 입장에서는 반가운 무대였을 것 같은데 여러분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가위바위보도 이겨야 한다는 게 한일전입니다. 그러니까 현역강 탑7에 들지 못하신 분들도 이렇게 한 마음으로 응원하는 만큼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어요. 3월 26일 날 첫 방송되는 한일 트로트 탑7의 한일 대결 정말 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한 담배 가게 좀 수상쩍다 하는 사람이 찾아왔답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지난달 10일 밤 9시 30분쯤 대전 유성구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한 담배 판매점에 남성이 찾아왔는데 네. 다짜고짜 무리한 요구를 해서 종업원을 당황케 했다고 했는데 과연 어떤 상황인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네네. 전자담배 부품을 사러 왔다는 이 남성, 돈은 내일 내겠으니까 일단 물건을 먼저 달라는 어이없는 요구를 한 겁니다. 참. 당연히 종업원은 거절을 했죠. 네. 한참 실랑이라다가 결국 이 남성 카드를 꺼냅니다. 네. 그런데 종업원이 결제를 하는 사이, 자, 잘 보세요. 남성이 뭔가를 짚더니 주머니에 쓱 넣었습니다. 바로 7만 원 상당의 전자담배기기였습니다. 어머나? 그리고 이 남성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가게를 유유히 빠져나가 버린 겁니다. 아니 진짜 물론 뭐 저희가 저 칭찬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영화 대사 있잖아요. 손은 눈보다 빠르다는 게 진짜 동작 빠르네요, 전현 평론가님. 예, 근데 저 절도범은 머리도 나쁜 쪽으로 빠른 것 같습니다. 일단 아까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종업원이 정신이 하나도 없을 텐데 거기다가 저 카드 일부러 잔액이 얼마 안 남은 여러 장의 카드를 가지고 가서 결제하는 동안 종업원이 딴 곳에 정신을 집중하게 만든 거죠. 이게 왜 안 되지? 그럼 이 카드로 여러 번 하는 동안 저렇게 7만 원 정도 되는 전자담배기기를 슬쩍 절도를 한 겁니다. 아하. 이 종업원이 나중에야 이 물건이 없어진 걸 알았다고 하는데요. 다음 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참 진짜 전현 평론가님 말씀처럼 어리석어요. 저렇게 하면은 이담 아나운서 저렇게 하면 CCTV도 있고 하는데 자기가 안 잡힐 거라 생각했을까요? 대한민국 경찰이 누굽니까? 어허. 정말 대단한 촉과 눈썰미를 가졌잖아요. 이번에도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절도범 잡기 위해서 CCTV를 확인하던 경찰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인상착의가 뭔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있었던 설마요? 겁니다. 네. 아까 보셨지만 그냥 검은색 패딩에 모자 쓰고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대체 여기서 뭘 발견한 건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담배 가게 절도 사건 이틀 전 한 남성이 폭행과 절도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는데요. 이때 이 남성이 쓰고 있던 이 모자 보이시죠? 이 특이한 모자, 이 모자와 담배 가게 절도범이 쓴 모자가 똑같았다는 걸 경찰이 기억해낸 겁니다. 어머나. 두 남성이 동일인임을 확신하고는 절도범의 주거지 앞에서 기다리다가 마침내 귀가하던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자, 경찰에게 딱 걸린 절도범, 과연 죄를 바로 인정했을까요? 당시 상황 마저 보시면. 네네. 갖고 가신 거 기억나요? 몰라요. 내가 왜 가지고? CCTV를 확인하는 도중에 그 모자랑 안경이 이제 낯익어서 자세히 생각해보니까 이틀 전에 체포했던 피의자와 똑같더라고요. 체포하면서 파악해뒀던 주소를 통해서 피의자 주거지 가서 잠복을 하고 있었고요.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해가지고 범행에 대해서 물었을 때 자기가 훔치지 않았다고 처음에 부인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CCTV를 보여주고 나니까 그제서야 시인을 해서 지구대로 동행했습니다. 와 진짜 이 경찰분들의 눈썰미에 진짜 박수를 안 보낼 수가 없어요, 백성 변호사님. 그러니까요. 그 눈썰미로 그 전날 일이 있었던 사람하고 동일이다 그 모자를 보고 확인한 거잖아요. 보니까 지난달 11일에 일단 이 남성이 시비를 걸고 누군가를 폭행을 하고 또 그때도 역시 물건 훔쳐서 절도 혐의로 일단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던 중에 아마도 제가 보기에 하루 조사를 받고 나와서
저 지금 조금 전에 가서 전자담배 기기를 또 훔친 거예요. 그래요? 일단은 이 남성은 제가 보기에 죄의식 자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머나. 그러니까 누군가의 물건을 훔치는 거에 대한 죄의식이 전혀 없는 것 같고 네. 아까 시작할 때 물어보고 그러잖아요. 훔쳤을까? 안 훔쳤어요. 완전히 진짜 뻔뻔하네요. 네. 아이, 뭐 눈보다 손이 빠르지만 CCTV보다 느립니다. 아, CCTV를 네. 보여주니까 이제 그제서야 죄송합니다라고 했다는데 그럼 왜 훔쳤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담배를 너무 피우고 싶었는데 돈이 어머나? 없어서요. 어허. 참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너무 어이없고 화가 나는데 이 남성 그 전에 절도가 있는지 여부는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습니다만 일단 이틀 연속으로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거기 때문에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다소 중하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인간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어요. 정말 지금 잡혀서 법에 처벌받는 게 천만다행인 줄 알아요. 정말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중죄 저지르기 전에 진짜 정신 차리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다음에 가볼 나라는 어딜까요? 이담 아나운서. 대만 여행 가시는 분들이요. 네. 보통 가면은 풍등 날리기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맞아요, 네네. 저는 아직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네네. 소원을 적어서 그 안에 넣어서 풍등을 날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 날아간 풍등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갑자기 또 그거 궁금해지네요. 생각해 보니까 참 어디로 가는 걸까? 뻥뻥 터지지 않아요, 위에서 하실 그냥? 텐데요. 어떻게 되는 건지 영상으로 함께 어허. 보시겠습니다. 네, 밤하늘을 수놓은 풍등의 모습 정말 황홀하죠. 이렇게 아름다운 풍등 축제에도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날려보낸 풍등을 처리하는 건데요. 대만 학생들이 풍등을 치우는 자원봉사에 나섰습니다. 어머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무에 걸린 너덜너덜해진 풍등을 열심히 수거해 보는데요. 오. 여전히 나무 꼭대기에는 풍등들이 많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이 수많은 풍등들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야, 근데 이거 진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대목이잖아요. 그냥 우리가 풍등 해외 뉴스 접할 때 풍등 올라가는 게 예쁘다. 저게 소원 많이 적어 보냈겠구나. 이것만 생각했지. 저걸 나중에 처리는 어떻게 하지? 이거 생각도 못했어요, 안진용 기자님. 맞습니다. 이 매년 정월 대보름에 열리는 대만 풍등 축제는요. 몇 해 전 이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선정한 전 세계 최고의 축제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저렇게 멋진 광경, 하지만 영원하게 원동력이 있는 건 아니죠. 불이 꺼지고 떨어진 풍등이 어떻게 될지 다들 궁금해하시는데 28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은요. 이 풍등의 잔해를 자원봉사자들이 일일이 치우고 있다는 거죠. 이 대만 외곽 산에는요. 이 쓰레기 때문에 뒤덮일 정도라고 하는데 자원봉사자들은 이런 부분을 반드시 알아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풍등 축제를 전후해서 2주 동안 수거된 쓰레기 무려 160kg에 달한다고 하는데 어머나, 심지어 160kg이나 넘어요? 어머. 그렇습니다. 이거를 수거해 보니까 올해 날린 것뿐만 아니라 5년 전에 날린 등도 있었다. 즉 쓰레기가 제대로 수거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름다운 축제를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이 다음 환경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그리고 몇 년 전에 뉴스파이터에서도 소개해드린 그 기억나는데 풍등 날리다가요 화재까지 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안전 문제도 잘 대비를 해 주시.